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식사요법 및 생리학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식사요법, 생리학. 자, 여기서 가장 많은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제 영역 중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1교시 이제 시험을 보고요. 두 번째 과목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곧 이어서 식사요법 및 생리학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과목에서 토탈 이제 60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특히 지금부터 같이 우리가 나눠볼 이 식사요법과 관련된 또 생리학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각각의 시스템별로 질병들이 나오고 어떠한 식사를 제공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46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많죠. 46.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안에 몇 개의 챕터가 있나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한 13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또 이 중에서도 문항이 기출되는 출제가 되는 비중이 많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문항이 좀 많이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내용을 더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목차를 보세요. 식사요법 및 생리학 해서 영양관리 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선천성 대사장애 및 내분비 조절장애와 관련된 이제 영양관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양관리 과정에서요. 쭉 이제 5개년 정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내문항 정도가 나와요. 영양관리 과정, 내문항. 영양관리,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로 병원식과 영양 지원인데요. 한 세 문항을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뭐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소화기계죠.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영양관리, 위장관. 자, 여기서 많으면 6문항 정도. 5문항, 6문항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 담독의 췌장과 관련된 문제가 4문항 정도. 체중 조절과 영양 관리가요 3문항. 그리고 당뇨병 영양 관리가 6문항. 많이 나오죠. 당뇨병. 당뇨와 관련된 건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영양 관리도 역시 6문항. 심혈관. 그리고 나오는 게 비뇨기계예요. 비뇨기계도요. 많이 나옵니다. 5문항 비뇨기계. 여기는 한 6문항 정도, 비뇨기계는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암과 관련된 영양관리는 한 2문항 정도, 면역수술, 화상,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3문항 정도 나오고 있고요. 빈혈이 이제 2문항, 그리고 12번째 우리가 볼 게 신경계 골격계예요. 신경계 골격계 이제 내용 자체는 좀 많긴 한데요. 문항수로 보면 한 2문항. 2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선천성 대사장애, 내분비 조절 장애와 관련된 게 1문항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몇 문항? 46문항이 나오기 때문에요. 합쳐놓으면 많고요.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또 이제 좀 대동소이하지만 차이는 있긴 하지만 유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명시된 거 특히나 5문항, 6문항 정도 나오는 게 벌써 4개 파트 정도예요. 여기서 20문항 넘게 나오고 있죠. 46문항의 거의 한 반수 정도가 이 파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한 문제 때문에 붙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식사요법에 대한 것들을 주로 묻고 있어요. 문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 이런 질환일 때는 어떤 시기를 제공하는지 이거를 잘 매칭을 하려면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요거죠. 생리학. 이 병이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 병을 유발을 하게 했던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식습관, 식생활 관련된 것이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은 잘 치료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를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생리나 병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든 문제가 다 시기와 관련된 것만 묻느냐?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리적인 어떤 기전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리들, 소화기계에 위에서 나오는 위에 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매칭을 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메인은 이제 식사요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보셔서 46문항 다 가져가셔야죠. 저랑 같이 하는 이 과목들 있죠. 영양교육 그리고 식사요법에 관한 것들은 60문항이 이제 나올 건데요. 무조건 다 맞는 걸로 목표를 55점 이상 거의 뭐 90점 이상 맞겠다. 55%, 55점. 내지는 뭐 90% 이상 맞겠다. 95% 이상 맞겠다. 그냥 애교로 한두 개 정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목표로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문항 자체가 막 길고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을 짚어가면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쭉 해보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문항 이 순서도 딱 정해져 있고요. 보통 이제 식사요법하고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1교시 시험 볼 때 75번부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 딱 4문제 나오고요. 병원식과 영양지형 딱 3문제. 근데 이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개가 있어요. 요 파트는. 문항수 자체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면허를 취득하는 이 시험의 특징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다 떨어뜨리자 이런 시험이 아닌 거죠. 줄서기 시험이 아니에요. 커트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최소한 영양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요 정도 선은 넘어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한 번 나온 데서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뭐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고 물론 이 책이 좀 요점 정리 시기이기 때문에 함축을 해놔서 내용을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야 이걸 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마음이 좀 있다면 일단 내려놓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T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식사요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영양관리 과정입니다. 영양관리 과정. 자,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결코 적은 문제 수가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영양관리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요. 영양관리 과정의 개념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검색과 영양판정 나오는데요. 시험에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식사요법은 이러면서 정의가 나오죠. 우리가 어떠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식사 굉장히 중요하죠. 약물, 수술 못지않게 영양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은요. 질병의 종류와 증상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한다.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의 하나다. 치료 방법이에요. 질병에 따른 영양의 원리를 이해하자 개인의 영양 상태를 평가해서 필요한 영양을 잘 개인에 맞게 공급합니다. 병의 치료를 돕고 결국에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건강의 증진인 거죠.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영양관리 과정에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그리고 별표 뭐 3개 이상 치세요. 꼭 매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양관리 과정에서 NCP, Nutrition Care Process, NCP, 이 영양관리 과정은요, 환자의 회복과 질병 관리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질병을 관리하는 것 치료까지 들어가요. 목적으로 임상 영양관리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발이 된 거다. 뭐가요?
영양관리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절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단계를 건너갑니다. 영양 판정, 영양 진단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 영양 중재를 하고 영양 모니터링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4단계의 수행 절차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국제임상영양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시험에요. 이 전체적인 단계를 묻는 이 문제 다 놓고 이제 순서에 어느 거 먼저인지 순서대로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각각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해놓고 이것은 뭐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혹은 설명해 놓고 이것은 영양관리 과정 중에 어느 단계냐 이렇게도 묻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양관리 과정은 뭐라고요? 일단은 영양을 판정해야 돼요. 영양 판정.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쭉 자료 수집을 하면서 보겠죠. 그리고 나서 내리는 게 영양 진단이에요. 영양 진단. 아, 이렇구나. 지금 염분이 과다하구나. 아, 지금 열량이 부족하구나. 진단을 내렸어요. 문제가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영양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중재를 제공한 다음에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영양 모니터링 평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런 순서로 간다. 이게 뭐다? 영양관리 과정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하나의 개념을 볼게요. 이거 물어봤습니다.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을. 영양과 관련된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뭐다? 그러면 영양 중재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양 판정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적절한 영양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죠. 식사 섭취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 계측도 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봅니다. 생화 검사 이런 총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인하고 해석하는 이 단계 이게 바로 영양 판정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진단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영양 판정 결과에 따라서 환자의 영양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영양 영역을 진단한다. 중재를 통해서요. 영양 중재를 통해서 해결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규명을 하겠죠. 해결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규명을 하고요. 기술을 하고 영양 진단문 형식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PES라는 게 나와요. PES. 문제가 뭔지 프로블럼. 그 다음에 에티올로지. 그 원인이 뭐지? 병인.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심텀. 증상이 뭘까? 증후가 뭘까?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4개의 영역 보시면요. 섭취 영역, 그리고 임상 영역, 행동 영역, 환경 영역으로 나뉩니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영양 진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가 어떤 이제 사례들을 또 이렇게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사례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개념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PS를 적용한 영양 진단문 사례가 보충 자료에 나오죠.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섭취 부족이라고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봤더니요, 환자는 1일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50% 수준이다. 그래서 이는 극도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 원인이 뭐지? 봤더니 지금 극도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구나.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체중의 60%인 저체중이 나타났고요. 증상이 나타났죠. 향후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 수술 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에너지 섭취 부족이다. 원인과 증상 나열을 했습니다. 자, 지방 섭취 과다 볼까요? 환자는 지방 섭취 과다로 문제가 나왔어요. 지방 섭취 과다. 프로블럼. 피해요. 이는 패스트푸드 섭취와 이거 원인이구나. 패스트푸드가 원인이구나. 연관이 있고요. 일일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 이상이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길 수 있겠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PES
체계를 가지고 진단을 내렸어요. 문제를 규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로 넘어가죠. 세 번째, 영양 중재 단계예요. 개인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영양 처방을 계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행하고요. 환자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환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위급한 영양 문제가 아무래도 순위가 올라가겠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 진단에서 우선순위, 물론 진단을 내릴 때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영양 중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꼭 필요하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계획 단계에서 영양 관련 행동이나 위험 요인, 환경, 건강 상태와 관련된 영양 측면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중재예요. 자, 영양 중재의 4개의 영역을 보시면요. 식품 영양소를 제공하는 거, 또 교육적인 중재 제공할 수 있죠. 또 상담 중재 제공할 수 있죠. 영양 관리와 연계하는 거. 이게 영양 중재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들 해당 내용들 잘 보십시오. 사례가 나오죠. 보충에. 그래서 영양 상담 봤더니 환자의 열량 섭취량을 1일 1600kcal까지 증가시킨다. 저열량식의 위험성과 열량 섭취 증가의 필요성을 알도록 심리 상담사에게 환자 상담을 위탁한다. 뭐 이제 에너지 섭취 부족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재를 한 거고요. 식품 영양소를 제공을 하는데요. 환자는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므로 조리 시 식용유 및 유화 지방의 사용을 증가해서 환자에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음식 자체 뭐 상담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양소가 충분하게 갖추어진 음식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거 이런 게 또 중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설탕 대신에 너무 이제 설탕을 과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봤더니 그래서 뭐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제 실제적인 거죠. 이러면 이건 진단 아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영양학 판정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재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하죠. 네 번째, 영양 모니터링과 평가. 자, 중재도 여러분 최근에 기출이 됐습니다. 자, 평가는요, 이제 임상 영양 관리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영양 치료의 효과 판정 그리고 목표에 대한 것들 보고 그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영양 관리의 진전 정도와 목표 또는 예상하는 결과를 달성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환자의 요구와 영양진단, 영양중재 결과를 표준치 및 영양중재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럼 평가의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걸 평가하겠어요? 신체를 계측해보고 중재를 제공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신체 계측해보고요. 생화학적 자료, 뭐 검사들을 해보는 거죠. 의학적 처치. 식사력, 영양 관련 신체 검사 자료 이런 것들이 또 평가의 자료.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단계인 영양 판정에 있어서도 처음에 기초 자료로도 쓰이겠죠. 그리고 나서 중재를 제공하고 나서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보게 되는 영역들입니다. 영양 모니터링 이제 보충 자료 보시면요.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에 매주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시행해서 생화학적 검사 결과와 체중 변화를 기록했다. 영양 모니터링 나오면 여러분 뭐 고르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단계, 요 단계 고르셔야지 진단이나 중재 단계로 가면 안 됩니다. 요거 붉은 글씨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평가, 환자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 실패 원인을 재평가해서 영양중재 계획을 새로이 구성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로 세운 목표와 중재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세운 것만큼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면 이거를 다시 피드백하는 거죠. 환원시켜서 다시 중재 계획에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목표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나 이런 방법들을 또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 요 단계로 흘러갑니다. 자, 의무기록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환자의 진단명, 검사 결과, 치료 내용 등 모든 정보를 순서대로 요약한 문서죠. 의무기록.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이 영양에 관한 기록도 의무기록으로 안으로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데 뭐 요즘에는 워낙에 전자차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으로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영양 검색과 영양 판정으로 가볼게요. 영양 검색과 영양 판정. 자, 영양 검색. 영양 판정.
자, 영양관리 과정의 영양 판정 첫 단계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보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쭉 넘겨보세요. 영양 검색 첫 번째로 나오죠. 영양 판정 나오죠. 쭉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생화학적인 조사 방법, 그래서 다양한 검사법들이 나오면서 이제 의무기록 나오고 첫 번째 영양관리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양 검색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3번 이상 나왔어요. 근간에. 그러면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영양 검색 같은 경우에는요. 영양 스크리닝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적어볼까요? 영양 스크리닝. 영양 검색, 영양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크리닝 한다는 건 뭔가 좀 골라낸다는 거.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딱 보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제 불량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환자를 선별해내는 과정. 이게 뭐라고요? 영양 검색 혹은 영양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교재 보세요.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포인트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이 포인트예요. 빠른 시간 안에 혹은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영양 상태 평가 방법은 이러면 뭐 고르셔야 돼요? 영양 스크리닝 혹은 영양 검색 고르셔야 합니다. 영양 결핍이 있는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요. 입원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 시간 굉장히 늦게 뭐 일주일 뒤에 뭐 2주 뒤에 태어날 때 아니에요. 바로 입원하자마자 근간의 시간입니다. 가까운 시간. 두 번째, 영양 위험 요인의 기준을 각 환자의 자료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 영양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영양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 검색을 하고 나서요. 영양의 위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뭐를 해요? 영양 판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양관리 과정에서 영양 판정 들어가기 전에 이게 필요한 거죠. 영양 스크린이. 길게, 오랫동안, 신중하게, 뒤늦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빠르게, 입원하자마자 입원에 근접한 시간에 그리고 나서 선별을 해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 영양 판정을 시행을 합니다. 보충자료 보세요. 영양 위험 요인, 영양결핍 환자의 영양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정상보다 높은 입원 일수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를 뭐라고 한다? 영양 위험 요인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요. 영양 불량과 관련된 혈액 지표가 나옵니다. 영양 불량과 관련된 혈액 지표, 여기 별표, 여기서요 2번 이상 기출이 됐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자, 알부민 꼭 알아두십시오. 알부민 여러 번 나왔어요. 알부민은 정상 범위까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시, 사례를 제시하고요. 알부민 수치를 딱 넣어버려요. 2.5. 2.5가 이거 괜찮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아시려면 기준치를 아셔야겠죠. 정상 범위치를 3.5에서 5.2 g입니다. 데시리터당 g이에요. 자,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요, 간에서 합성이 되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알부민의 영향 받겠죠. 그리고 교질 삼투압을 유지를 합니다. 교질 삼투압, 우리 혈관이 있고요. 이렇게 조직들이 있잖아요. 혈관박. 그러면 혈관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 끌어들이는 압력, 밀어내는 압력 정수압, 그 다음에 끌어들이는 압력 교질 삼투압. 이거를 유지를 해야 우리 수분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요.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알부민. 알부민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부민.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알부민. 반감기가 약 3주 정도로 기다. 지금 뭐와 관련된 혈액 지표 보는 거예요. 영양 불량. 또 알부민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영양 불량. 영양 불량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다. 3.5에서 5.2. 트랜스페린 나오죠. 그 다음에 프리알부민, 총 림프구스 나옵니다.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숫자, 이 검사 결과치를 막 넣어놓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개념 위주로 물어보지만 그래도 정상치 범위 보세요. 여자는 250에서 350mg/dL, 남자는 215에서 365mg/dL. 비슷비슷하지만
범위가 어때요? 남자가 조금 더 범위가 더 이렇게 포괄적이죠. 그 안에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트랜스페린은요,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8일에서 10일의 반감기다. 알부민보다 예민하게 영양 불량을 진단한대요. 트랜스피린. 알부민이 있고요. 트랜스페린이 있고요. 영양 판정, 영양 불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알부민 15에서 36mg/dL. 자, 간에서 합성된 운반 단백질이다. 그리고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 비타민 A와 복합체다. 영양 중재에 빠르게 반응한다. 반감기가 2회 정도로 짧다. 뭐가요? 프리알부민. 그 다음에 림프구. 총 림프구수 2,700개 이상입니다. 영양불량시 감소한다 해서 중증 결핍인 경우에는 800에서 1,500, 심각한 결핍이면 900 아래. 림프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버텨내기가 힘들죠. 인체가 면역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시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소하고 증가를 한다. 알부민, 트랜스페린, 프리알부민, 총 림프구수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영양 불량. 그 중에서도 요거 많이 물어봤어요. 알부민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영양 불량 위험도가 높은 환자 대상으로요. 영양 위험 요인 우리 아까 바로 앞전에 영양 위험 요인 봤죠. 영양 결핍 환자의 영양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정상보다 높은 입원 일수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들인데요. 영양 위험 요인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서 봅시다. 표로 나와 있는데요. 표준 체중 백분율은 90% 이하이거나 130% 이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율 최근에 10% 이상. 의도라는 거는 내가 건강관리 해야지, 체중관리 해야지 이래서 뭐 식이 조절을 한다거나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체중이 최근에 10% 이상이 감소했다. 이거는 영양의 위험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고령이죠. 75세 넘어갈 때. 생화학적 검사 보시면요. 알부민 우리 3.5에서 5.2가 정상인데요. 지금 3.3 아래로 갈 때, 자, 콜레스테롤 130 아래일 때, 총 림프구수 1500 아래일 때, 헤모글로빈 13 남자예요. 여자는 12 이제 빈혈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렇게 갈 때, 이때 영양 위험하다. 영양 위험 요인이에요. 뭐 진단명 보시면 신장, 간, 췌장, 소화기, 종양, 심장, 신경과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고요. 섭식 형태는 뭐 금식, 유동식이 5일 이상이거나 치료식, 경장 영양, 그 다음에 TPN이라고 정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영양의 위험 요인이고요. 이 객관 지표예요.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없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인 지표예요. 주관적인 건 연하곤란. 삼키는 게 잘 안 되고요. 씹는 게 안 돼요. 저작곤란. 식욕 및 섭취량 감소가 2주 이상일 때, 그리고 3일 이상 울렁울렁 오심이죠. 울컥하면서 토 나오죠. 설사 이런 것들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는 소화기관 증상이 있을 때, 근육이나 체지방의 소모 있고요. 부종이나 복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어때요? 영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때 영양을 판정하고 할 때는 굉장히 대상자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한 거예요. 검색, 스크리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나요? 영양 판정으로 넘어가죠. 자, 영양 판정에서요.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식사 섭취 조사예요. 식사 섭취 조사. 여기로 가볼까요? 그럼 식사 섭취 조사 안에 여러분 몇 가지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험에 여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이 별표예요, 다. 오늘 지금 이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요,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나와요. 짧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약된 내용들을 패스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섭취 조사 방법에는요, 24시간 회상법 있죠. 24시간 해상법이 있고요. 식품 섭취 빈도를 조사해요. 자, 빈도 조사하죠. 세 번째 뭐 조사하나요? 식사력 조사하죠. 그 다음에 식사 기록법 나오죠. 식사력, 기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측이 나오고요. 영양소 섭취 평가가 나와요. 실측. 그다음에 섭취. 자, 이게 영양 판정에 있어서 식사 섭취 조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신체 계측이죠. 신체 계측. 해서 신체 계측에는 뭐 주위부터 해서 쭉 나와요.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거, 신체의 구성분, 성장, 구성분. 자, 그 다음에 훑어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해서 구성분에서 뭐 체지방, 제지방 어떤지 쭈루룩 나오죠. 이렇게 가는 게 신체 계측. 그리고 생화학적 조사 방법이 나오죠. 하나 더해서 생화학적 조사. 자, 이렇게 제가 쓰는 이유는 뭘까요? 괜히 쓰지 않겠죠? 아, 머리 안에요. 개요도를 좀 넣고 공부를 하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좀 정갈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내용을 막 보다 보면 하다가 지쳐요.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애따 모르겠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꾸 넘기면서 눈에다 넣으시면서 개요를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뒤적뒤적 하는 사이에 또 그새 또 정리가 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화학적 조사 방법에는 뭐 직접 검사 이러면서 기능 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 영양 상태 판정에 대한 거에서 우리 방금 봤던 알부민 이 책 한번 쭉 넘겨보세요. 알부민 이런 거 나오고 지질 나오고 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번째로 임상 증상 조사 보이시나요? 임상 증상 조사. 임상 증상 조사해서 임상 진단, 임상 징후에 의한 여러 가지 상태들 이런 것들 보는 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번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영양 판정은 식사 섭취 조사, 신체 계측, 생화학 조사에서 뭐 지질, 철, 단백질 뭐 쭉 나왔죠. 그다음에 임상 증상 조사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영양 판정으로 가서 이제 식품 섭취 조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영양 판정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영양 판정 딱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환자 개인의 영양 상태 및 영양 요구량의 측정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여기서 키워드는 정보 수집이죠. 영양 문제를 분석하고요. 영양 불량 상태를 평가해서 영양 치료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다. 이때 신체 계측, 생화학 검사, 임상 검사, 식사 섭취 조사, 병력과 사회력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뭐냐? 영양 판정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식사 섭취 조사 방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24시간 회상법 별표 기출됐어요. 24시간 회상법은 양적 평가다. 양적 평가다. 양. 일상적인 섭취 상태를 보는 방법인데요. 24시간 회상법은요. 국민건강 영양조사에도 사용이 된다. 24시간 회상법. 이게 이제 뒤에 계속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런 차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세요. 양적 평가입니다. 24시간 회상법은. 그래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도 사용이 되는데 방법이 나오죠.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요. 그래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요. 조사 1일 전 24시간 동안 어느 정도를 섭취를 했는지 식품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앞전에 내가 뭘 먹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점심이에요. 근데 내가 아침에 뭐 먹었지? 그러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막 생각해야 돼요. 24시간 이제 회상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날 종일 뭘 먹고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아주 정확한 기록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로부터 이 정도 먹었대요. 밥을 이 정도 먹고 뭐 계란을 이 정도 먹고 두부를 이 정도 먹었다. 이러면 그 자료로부터 영양소 섭취량을 환산해서 추정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24시간 회상법입니다. 식품 섭취 조사 방법의 하나.
자, 두 번째, 이것도 기출이 됐어요. 식품 섭취 빈도 조사. 빈도 조사.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자, 이거는요, 질적 평가 방법입니다. 양적, 우리 회상법은 양적이었다면,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질적 평가다. 그래서 과거 장시간의 일상적인 식품 섭취 상태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건데요. 이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 단위가 개인이에요. 조사 단위가 개인인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은 이러면 이거 고르셔야 돼요. 조사 단위가 개인인 식품 섭취 조사 방법은 식품 섭취 빈도 조사다. 자, 이거는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이 됩니다. 24시간 회상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이 된다. 식품 섭취에 얘는 빈도예요. 여기 빈도. 빈도를 조사해서 빈도라는 거는 얼마만큼 자주 먹는지, 계란은 정말 가물 콩나듯이 먹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먹는지 이런 거죠. 흔히 먹는 식품이나 음식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에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식품의 목록을 만들고요. 제시된 식품의 빈도를 하루, 일주일, 한 달 등의 기간 내에 섭취한 횟수를 대략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바로 식품 섭취 빈도 조사이다. 식사력 조사예요. 다이어트 히스토리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도 질적 평가입니다. 질적. 식사력 조사는 질적. 과거 장기간의 일상적인 식품 섭취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 된 게 식사 기록법이에요. 기록법. 자, 요거는 양적 평가. 자, 요거 기출됐어요. 식사 기록법. 일상적인 섭취 상태를 반영을 하는데요. 대상자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와 병행해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일기 형식으로 그때그때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빈도 이런 거가 아니라요. 뭘 먹었는지, 얼마만큼 먹었는지, 쟤만큼 먹었는지, 이만큼 먹었는지, 이만큼 먹었는지 양적 평가입니다. 식사 기록법.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이에요. 그다음에 실측법이 있습니다. 실측법 역시나 질적, 양적 평가. 자, 실측법도 기출이 됐었어요. 실측법 장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식사 전에요. 조리에 사용한 식품 재료를 식품별로 측량하고요. 실제로 재는 거네요. 식사 후 남은 음식을 측량합니다. 식사 전에 측량, 식사 후 남은 음식을 측량해서 이 두 값의 차이를 측정하면 섭취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실측법입니다. 그래서 저울로 측정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밑에 이제 특징과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6번째로 먼저 영양소 섭취 평가, 영양소예요. 이거는 영양소. 이거 내용을 먼저 보면 양적 평가, 영양소 섭취 기준의 권장 섭취량에 따른 배분율을 볼 거고요. 질적인 평가는 영양소 섭취의 적정도, 그래서 개인의 영양소 섭취량, 그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 이런 것들을 비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실래요?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24시간 회상법 이거 앞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개념을 이렇게 쭉 늘어놨다면 여기는 딱 짤막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24시간 회상법 조사원이 24시간 동안 식품 섭취를 회상하도록 하고요. 조사를 하는 건데 장점은 응답자의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시간이 짧게 걸린다. 경제적이다. 비용이 저렴하다. 집단의 영양소 섭취 평가가 가능하다. 반복 시행하면 개인의 영양소 섭취 상태 평가가 가능한데 단점 회상해야 되잖아요. 기억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흐릿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게 단점. 과소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게 단점. 일별 섭취량의 변화가 클 수 있다. 주중, 주말 다르죠. 다를 수 있죠. 일상식의 조사가 어렵다. 1회의 조사로 평소 식사 반영이 어렵다. 이게 뭐다? 24시간 회상법. 식품 섭취 빈도 조사예요. 나열된 식품 품목의 섭취 빈도를 표시한다. 그래서 장점은 평상시 식생활 반영하고 음식과 병의 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굉장히 간편해요. 단시간에 조사할 수 있고 자가 기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불완전하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 양적인 분석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식품 목록이나 분량이 적합성 여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식사력 조사 이것도 식사력 조사
식사력 조사 같은 경우 질적이죠. 과거에 섭취한 식품을 회상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 장단점, 일단 단점 보세요. 훈련된 조사원이 필요하고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면서 응답자의 협조, 회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자, 식사 기록법 장점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또 기출이 됩니다. 됐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섭취한 음식의 양과 종류를 기록하는 건데 장점은요. 이거는 기억을 떠올려서 회상하고 뭐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사 기록법에 대한 거 그때라서 그래요. 그때 먹고 바로바로 이러면 기억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장점. 자세한 섭취 자료 제공할 수 있고 식행동에 대한 자료 제공이 되고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상식이 반영되고 자가 기록이 가능한 게 아주 최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응답자가 잘 협조해줘야지 정확하게 나오겠죠.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장기간 조사 시에는 또 오히려 또 부정확해질 수 있는 해이해져서 혹시나 그러면 그렇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측법, 실제, 저울 포인트예요. 저울을 가지고 아주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죠. 섭취한 음식을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실측법이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측정 오차,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소비되는 부분들. 이거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한테 막상 하라고 그래도 저울로 일일이 재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응답자의 부담이 큽니다. 외식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뭐 저울을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측정이 어렵다.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들 좀 이해하시면 여기서 최소한 여러분 세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이 많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신체 계측, 우리 영양 판정에 있어서 자료로 쓰이는 신체 계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이,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신체적인 크기와 신체 구성 성분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준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 구성 성분, 성장 이런 거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키가 얼마나 컸나, 몸무게는 어느 정도야, 가슴둘레는 어떻게 돼, 뭐 팔목둘레, 뭐 이런 걸 봐요. 그래서 표준치 이 정도에는 이 정도인데 뭐 10살, 뭐 20살에는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가지고 비교하겠죠. 영양이 그만큼 성장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체 신체에 있는 구성 성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피부 두겹이나 허리 둘레, 뭐 체지방량, 근육 면적, 근육 둘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양 문제가 있진 않는지, 만성적으로 지금 위해가 가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만성적인 영양 문제나 영양지원 시 모니터링 자료로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신체 계측 조사 방법의 장단점, 정확하죠. 장점은. 그리고 방법이 간단하죠. 도구를 가지고 재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도 적어요. 조사 대상자가 뭘 요란하게 적고 기억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선별 검사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단점은요. 정확하게 예민도나 정말 그걸 볼 수 있는 특이성 이런 것들이 비교적 낮다라는 거고요. 단기간의 영양 상태에 대한 불균형을 신체 계측을 통해서 빨리빨리 알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지나야 이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의 영양 상태 불균형 또는 특수 영양소의 결핍 등은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 있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 계측의 방법에서 쭉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머리둘레 같은 경우에는 생후 1년까지 비정상적인 뇌 발달 판정이 가능하고요. 뭐 누운 키는 영유아나 2살 이하의 어린이, 키는 보통 신장은 2세 이하의 아동과 성인에서 재고요. 자, 무릎 길이 한번 보시면요. 무릎 길이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허벅다리 길이라고 하죠. 이 대퇴골의 길이 곱하기 4가 자기 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길이는 키와 관계가 있고요. 심각한 척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신장 추정에도 사용이 되죠. 체중은 전체 연령에 적용하고요. 현재 영양 상태 과부족을 평가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체중만으로는 체성분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수분 비율이 어떤지 지방 비율이 어떤지는 다른 걸로 재야 됩니다. 체중은 이걸 다 합친 무게가 딱 나와요. 뭐 골격의 크기 이런 것들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 계측 방법. 이제 넘어가세요. 신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신체 계측 방법.
자, 여기서 문제 매해 나온 게 있어요. BMI, 체지방. 체지방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기준도 알아두셔야 돼요. 제지방 조직을 측정하는 거, 비지방 조직, 제지방 조직이에요. 주로 근육이 대부분이고 이 외에 연조직과 골격을 포함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체지방이 아니라 제지방입니다. 제지방. 제지방. 제지방인데요. 비지방 조직이에요. 그래서 근육 조직은 단백질이고요. 제지방 조직의 평가는 체단백질 보유 상태의 지수가 될 수가 있다. 상완위, 상완위 8이잖아요. 상완위 둘레, 상완 근육 둘레, 상완 근육 면적으로 제지방 조직을 측정을 하고요. 체지방을 측정합니다. 피부 두 겹의 두께. 그래서 뭘 가지고 하냐면 캘리퍼 아실 거예요. 캘리퍼를 사용해서 상완 3등분 후면 견갑골 아래 등 복부 장단지 피부 주름 두께를 봅니다. 체지방.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별표 허리 둘레 기준 알아두세요. 남자 몇 cm?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뭐다? 복부 비만. 복부 비만. 이거 뒤에 보면요. 영양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나오는데요. 이 판정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은 뭘로 본다? 허리 둘레로 본다. 기준 꼭 알아두세요. 남녀 차이 있죠.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 자, 이거 우리 어디 재나요? 허리 짤록한데 재지 않죠. 배꼽 아래 한 2, 3cm 부분, 가장 도톰하게 나온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거 많이 물어봤고요. 또 체중 신장을 이용한 신체지수 평가, 비만 여부를 판정하는 지표로 이용을 합니다. BMI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 BMI는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데 판정을 하는 지표로 이용이 되고요. 공식 기억하세요. 공식은 BMI는 키 분의 체중인데요. 중요한 거는 미터예요. 곱하기 미터입니다. 160이면 1.6미터잖아요. 1.6 곱하기 1.6 분의 자기 몸무게.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나온 그 결과값이죠. 그 별표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매번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나올 확률 아주 많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25kg 제곱미터당 이상이 비만이에요. 비만. 그럼 정상은 여기 나와 있어요. 18.5에서 22.9니까 23 미만인 거예요. 23 미만. 잘 보세요. 정상 미만인지 이하인지 뭐 이상인지 초과인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18.5에서 22.9까지가 정상. 18.5보다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 저체중이에요. 체중 부족. 그 다음에 25 이상이 비만이면 정상과 비만 사이는 과체중. 그래서 23부터 24.9까지예요. 24.9까지는 과체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체 구성 성분의 정밀 분석법이 나와요. 우리 체중계로는 이걸 다 합친 거 무게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 안에 정말로 묵묵히 보는 검사법인데요. 여기서 기출이 됐어요. 최근에 우리 인바디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밑에 네 번째 제시된 거죠.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생체 전기 저항. 저항 분석법. 상품명 인바디. 개념을 묻는 게 나왔어요. 설명을 막 해요. 미세한 전류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해서 체지방량을 보는 검사가 뭐냐 이러면 신체 전기 저항 분석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중밀도 측정법, 이거 수중체중법이라고 해요. 그럼 체지방이 많을수록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체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물에 뜨는 거예요. 반대로 체지방이 적고 근육, 골격이 많은 분들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게 수중밀도 측정법. 그다음에 신체 총 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요. 신체 총 칼륨량 측정하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체 구성 성분에 대한 것들을 정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영양 판정에 대한 부분들, 영양 검색에 대한 부분들 보고 있었죠. 영양 검색 스크린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으로 가는데요. 그 중에서 자료로 쓰이는 게 첫 번째 식품 섭취 조사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체 계측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화학 조사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